정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정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 시 모욕적인 은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정인을 대표하여 오상훈 정인께서 해주시고 다른 정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상훈 정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수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인들 이름부터 성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상훈 국세청 자산구세국장입니다. 네, 그다음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정수호입니다. 네, 다음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 권오인입니다. 네, 그러면 오상훈 정인께서 대표로 정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계획재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되 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은 보충 질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보충 질의 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정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이후에 정인 참고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경우 정인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며 정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정인 참고인을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인을 신청하신 천하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후보자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정일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원펜타스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보여요. 좀 더 시원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펜타스를 언제 어떻게 포기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정일영 의원님 질의에는 포기하라고 하시니까 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아까는 위증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아까는 네라고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 그러면 정일영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함부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속기록 다 보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지금 답변을 대강대강하고 사실관계랑 다르게 답변하시면 이게 청문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국토부 정수호 과장님, 위장 미혼도 부정청약의 한 유형이고 국토부가 단속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요. 이건 위장 미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건 많이 단속하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위장 미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도 청약할 때 부양 가족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청약 제도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혼이면서 네.
청약자와 같은 주소에 1년 이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자로 그러니까 이제 위장 미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양 가족에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직 장관이 되시지도 않았는데 답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장관 되면 아주 큰일 나겠네요. 네, 부동산원의 권호인 부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아니 왜 답변을 못 하셔? 그러니까요. 아니, 죄송한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저희가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아니, 그 적발한 얘기를 하는 게 사례는- 아니잖아요. 위장 미혼인 상황에 자녀를 청약에 넣으면 되냐 안 되냐 기본 원칙을 물어보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되지 거예요? 않습니다. 예. 하면 안 되죠. 아 똑바로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결혼식하고 신혼집 없고 이런 게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 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의심을 해서 이제 아니, 수사기관을 알고 위촉할 있고요.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관계잖아요. 결혼식하고 신혼집 없고 그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했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난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혼한 경우에도 네. 부양가족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파탄나도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렇죠.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안 되고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이거 원펜타스에도 이혼한 자녀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혼인관계에 없는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에 못 넣도록 한 취지가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결혼을 할 정도면 본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루어가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이혼한 자녀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가 이게 지금 뭐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다 뭐 했더라도 이런 사람도 부양가족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고개를 답변하세요. 끄덕지 마시고. 예. 예,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근데 그 부정청약인지 여부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네. 증거를 통해서 자, 제가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혜훈 후보자 하는 얘기처럼 위장 미혼 상태에 있다가 막상 적발이 들어오니까 단속이 들어오니까 아 지금 우리 자녀랑 며느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은 혼인관계가 좀 파탄난 상태에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례를 봐주기 시작하면 위장 미혼 단속할 수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정청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가 자, 증거가 이거 없어서 하나만 판단할 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럼 처음에는 조사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국토부에서. 근데 그러다가 청문회 보고 청문회에서 따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물러섰죠.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이 정도 의혹이 나왔는데도 단속 안 했을 겁니까? 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법상으로 당첨자가 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저희가 아니, 경찰에 수사 당연히 의뢰하는 그런데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또 국회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그때도 아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조사 못한다 단속 못한다. 대한민국 국토부가 그따위로 일하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경찰이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모르고 있는 건이라면 의뢰를 하겠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된 경찰 건을 고소 고발 들어가기 전에 국토부에 먼저 저희가 조사할 의향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무슨 경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예,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시죠? 네. 참고인 어디 계시나요? 네. 예, 성명 되시고요. 네, 저 참고인 손주아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주아 장군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쭉 보셨습니까? 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서 총평으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이제 좀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좀
거짓말이 좀 많았습니다. 주로 어떤 점이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제 4월 이후 뭐 탄핵 선고 이후에는 활동을 잘 안 하셨다. 그리고 8월 이후에 정치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규탄 집회 뭐 이런 것도 또 다 저희 동원령까지 말씀하시면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거리에 내건 현수막 뭐 당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붙였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아니라는 카톡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다음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참고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당협위원장 허가가 없으면 절대 개첩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장소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항상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카톡 보니까 글씨체까지 크기까지 위치까지 전부 다 지정해주고 있던 카톡인데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혹시 좀 부족한 경우 있으면 직접 또 다른 의원 통해서 더 검색해서 네, 장소를 새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또. 예. 그 아까 또 제가 노인네라고 이렇게 발음 잘못하신 거를 돌린 적이 있냐는 건데 저도 사실 당협위원장이지만 이런 건 저는 안 돌립니다. 치사해서. 근데 이게 돌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링크를 올린 걸 봤는데요. 텔레그램 방이었고 그 텔레그램 방에서 또 다른 의원들에게 그 링크를 올리면서 이걸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또 그 사이에 다른 분으로도 제보 받았는데 이거 보신 것처럼 돌리라고 하면서 쭉 돌렸고 밑에 또 의원께서 공유하겠습니다 하고 답하고 밑에 줄줄줄이 답이 들어있는 이걸 또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TV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저 후보자가 아까 또 제가 정치적인 변심,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본인의 욕심으로 네, 자리를 좀 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물어볼 거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참고인들 보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의원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참고인만요. 예, 박주민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예. 예, 참고인 감사합니다. 그 삭발을 강요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습니까? 네, 삭발은 이제 특정 의원에게만 지정을 해서 나오라고 했었고요. 모든 당협 의원들에게는 이제 공지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나갔던 의원들도 삭발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미 뭐 당원권 운운하면서 삭발을 강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네, 탄핵 반대 집회 일원이었고요. 저희 전국에서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잠깐 시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시간 정리하고 계시죠? 네, 다음은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회에서 삭발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삭발식이 끝난 뒤 인근 중식당에서 너네는 공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참석하셨던 의원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경선 안 시킨다. 무조건 내가 찍어서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후보자는 이러한 행태를 작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장관 제의를 받은 것은 숨기고 당무를 이어가면서 이러한 갑질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작년 11월 제가 참석했던 당협 운영위에서도 나는 경선 안 한다. 특히 기초랑 강력까지는 경선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공천권이 아예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거는 삭발 갑질에다가 공천 가스라이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정수호 과장님. 네. 예. 그 국토부에서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 가족의 위장 전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성인 자녀. 부모님 말고. 성인 자녀인 경우에는 예.
저기 미혼이면서 같은 주소에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장 전입으로 한 사례입니다. 예, 위장 전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혼 후보자와도 비슷한 경우는 없었죠. 예, 위장 미혼? 이게 저희가 적발한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네. 그런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직장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직장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의심을 해서 의심 사례로 경찰에 예, 그래서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장님이 이걸 인지했으니까 이제는 인지했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나.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청약 제도에 대한 국민들께서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예, 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심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들이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제도상으로 모든 그런 위장전입이나 이걸 적발하기는 곤란하고요. 선량한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정청약의 폐해, 그다음에 어떤 금전적 형사적 처벌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알고 부정청약이 그래서 시장에서 좀 예, 건전됐으면 어쨌든 좋겠습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인지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상훈 국장님. 네. 그 정여세와 관련해서요. 네네. 영종도 지금 땅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잠깐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가족 투기로 정여세 탈루 의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1억 3천인 기준시가 땅을 3억 8천보다 작게 금액으로 취득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친족 간 저가 매매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2006년까지는 그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저가 매수가 혹시 있게 됐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가족 간의 정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드러났죠, 그죠? 이 이혼 가족 전체에 대한 지금 뭐 조사를 국세청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려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예, 예. 국세청은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아니요,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 예. 이 이혼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 제보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저는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테니까 들어가서 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정인과 창구인에게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윤영석 의원님. 네. 방금 그 오상훈 과장님, 오상훈 국장님이신가요? 네, 국세청 예.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예. 거기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후보자의 이제 자제들이 네네. 그 대부업체 네네. 그 회사채를 이제 2016년, 2017년 뭐 그 당시에 그 3억 원치를 매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보자의 발언대로 그 대부업체가 망했어요.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망했어. 그래가지고 후보자의 아들들은 그 회사채를 액면가 그대로 매입가 그대로 3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시점에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가 이미 망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후보자의 배우자는 또 그걸 3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들의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회사채를 사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채의 그 매입 그러니까 매도 매입 회사채의 1년 번호를 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는 전혀 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판례를 쭉 찾아보니까 전형적인 그 편법적 여고 우회적 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탈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희는 이제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그 있다고 철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 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채의 그 매도 매입 회사채는 전부 1년번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요. 이 동일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명백한 그 편법 증여다. 그래서 이걸 국세청에서 한번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상훈 과장 잠깐 나오실래요? 오상훈 국장 잠깐 나오실래요? 예, 예. 일반적으로 말이죠. 네, 네. 할머니와 손자 간에 네. 상가를 사고 팔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자 간에 이제 현금을 정의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예. 근데 그 받은 돈으로 정의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보통 통상적으로. 예, 예. 근데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데 정의세를 또 빌려줘요. 그리고 또 갚습니다. 갚는 형태로 또 은행에는 계좌이체를 송금하는 그 흔적을 남겨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통상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어떤 조사를 합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예, 증여세는 대납인 경우에도 증여세, 대납인 경우. 예, 증여세 대납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둘 다 확인해-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네네, 이 사실관계 지금 여부를 이 확인해 이혜훈 됩니다. 후보자의 경우거든요. 그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그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국회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조사 대상 지금 선정-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해당 사항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네.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조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해당 사항은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요.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면은 아니라고 조사가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 답변은 명확한 거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사실 연구를 예,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죠. 예, 확인해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탈세 여부를 알 수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예. 네, 그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자, 제가 증인참고인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까지 우리 후보자가 진술했던 것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기억의 착오인지 자꾸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그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거짓 진술하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진술하라고 거짓 진술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잘 들으셨죠? 네. 대부분 보면은 지금 거짓 진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본 위원장도 지금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청문회 진행하는데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국장님, 지금 사실관계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정할 텐데,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이혜훈 후보자 관련돼서 증여세 탈루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셨죠? 예, 봤죠?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정인하고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인과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잠시 이석하는 동안 기다리셔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충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이고 먼저 시간을 좀 쓰신 분들은
그 시간에서 빼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현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말 한번 보세요. 아빠가 연대 교수잖아. 없는 걸 만들어서 큰애를 입학시켰어. 이거 이혜원 후보자가 주변의 지인한테 한 얘기라고 제보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혜원 후보자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죠? 없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이거 만약에 이혜원 후보자 이거 관련돼서 녹취나 진술 같은 게 나오면 아들의 연세대 입학 취소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아니, 당연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동의하시겠냐? 가능이 아니고 당연하다고요. 예, 좋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게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연세대 2010년도 신입생 모강 요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집 요강을 보고 국내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위 선양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 의견은 어때요? 이걸 읽어보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국내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손자가 있으면 내가 연세대학교에 국위 선양자로 지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답 읽어보세요. 의원님, 아까 의원님 네. 안 계실 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YS 대통령의 아들이 저 국위 선양자로 해외에서 YS 대통령이 세계의 상을 받으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자, 그래서 전형에서 잠깐만요. 예, 입학했다고. 알겠습니다. 자, 네. YS 대통령 손자 알겠습니다. 자, 이혜원 후보자 장남의 지금 할아버지라는 분이 이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국위 선양자라고 생각하세요? YS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이분이 국위 선양자라고 제가 생각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YS 대통령 아니 이분이 국위 선양자냐고요. 이분이 국위 선양자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네, 동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요? 네. 정말 그게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후보자가 계속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국민 눈높이에 이렇게 내무장관이나 국회의원 지낸 사람이 국위 선양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요, 의원님. 학교가 만든 기준이고.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자, 이혜원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부정입학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국위 선양자 입학 전형 사례는 없습니다. 예, 네, 없어요. 얼마 전에 예. 없어졌다고 자, 아까 이게 의원님이 자,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장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잘 아시죠? 자,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보면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자, 이 헌법 알고 계셨습니까? 그 헌법은 몰랐지만 어쨌든 몰랐다고요? 저 헌법은 아니,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헌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11조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 훈장 등의 영전은 이거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법률이나 법률 행위는 다 무효다. 그거 아시죠? 자, 조부의 훈장 수훈의 혜택을 주는 연세대 입학 전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세대학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중을 제가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헌법을 보고 조부의 훈장과 관련돼서 손자의 대학 입학에 혜택을 주는 연세대의 어떤 이런 입학 사정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위법합니까? 위법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헌법을 위배한 건 아시겠어요? 헌법에 반하는 건 아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그건 법적인 건 잘 몰라서. 아니,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손자가 받으면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헌법을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을 하세요. 헌법 위반했죠?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의원님,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3번이나 지내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앞으로 헌법시효의 역할을 해야 될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십니까?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자, 할아버지의 훈장을 근거로 해서 연세대학교에 특례 입학한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손자가 이 헌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전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니, 이 헌법에 대해서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 물어보는 겁니다. 이현 후보자 답변하세요. 이 지금 이현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 입학한 게 헌법을 위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는 저 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뭘 뭔지를- 해석을 하기 어려워요. 헌법은
우리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입니다. 아니, 그건 의원님 아시죠? 그게 아니고 저기서 얘기하는 훈장 등의 영전이 의미하는 예. 바가 뭔지를 자, 좀 알아야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위배한 걸 보면은 저는 이혜원 후보자 장남이 연세대 입학할 때 이 2010년을 보면 연세대의 조직적 입시 비리가 있었거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김영세 교무부처장의 자녀 입시 비리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의원님, 대학의 입시는요, 총장님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학처장도 아니고 교무처장도 아니고 부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저거를 관여하겠습니까? 의원님, 자, 대한민국의 대학이 그만하시죠. 그렇게 자, 간단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추가 질의 때 우리 키예프에 우리 후보자의 장남이 부정 입사했다는 의혹을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그 쉬는 시간에 장남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키예프의 입사할 때 본인의 연구 성과로 낸 논문 2개 중에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차모 씨와 같이 공동으로 저작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우리 후보자의 아들이 실제로 논문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올린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따가 질의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차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차 누구를 하면 당연히 알 겁니다, 아마. 예. 네. 논문을 같이 썼던 차모 씨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실증 자료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력 사용량 그리고 가스 사용량으로 세대수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료로는 지금 이제 그 며느리께서 다행히도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던 것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나왔어요. 근데 4월 30날 용산으로 이제 장남이 레미안 퍼스티지인가요? 거기서 용산으로 다시 전입 신고를 해요. 그때 전력 사용량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후보자 주장대로 2명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한 200kW씩 왔다 갔다 하다가 7, 8, 9 이때가 좀 전력 사용이 늘어나요. 에어컨을 켜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시 백을 해서요. 24년도 우리 온 가족이 용산으로 전입해서 올 때 그리고 그 이전 후보자 주장대로 하자면 며느리만 그 이전에는 존재를 했고요. 그 집에 5가족이 다 이전했을 며느리는 전출했고요. 또 전출에 갔을 때 5가족이 다 전출에 갔을 때는 며느리가 다시 전입 신고를 해요. 그러면 5명이 들어왔을 때 보통 한 사람 늘어날 때 에너지 사용량이 50에서 100kWh가 더 늘어나요. 그런데 장남이 25년 4월 30날 전입해서 들어온 때하고 5가족이 살았을 때하고 오히려 적게 사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그래서 후보자님 가설이 저는 제 가설은 이거예요. 며느리가 혼자 살았고 장남이 세종에서 이쪽으로 출퇴근했다가 제 가설이고요. 후보자님 가설은 이 데이터가 계속 부정을 해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의원님 지난번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8월에는 가족 여행이 10일 이상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10일 갔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용산에 저희가 갈 때는 한 달 정도면 대충 끝이 날 줄 알고 이사 계약서도 한 달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게 분양이 되는 바람에 좀 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의 대부분은 창고에 넣고 용산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가족들마다 간단한 옷가지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네. 살고는 계셨잖아요. 네, 5가족. 그런데 후보자 주장에 따르면 5가족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전력 사용량이 늘어야 됩니다. 장남이 이쪽으로 전입한 25년 4월 30일 이때 2인 가족이었어요. 그때 전력 사용량하고 설사 10일 여행을 가셨더라도 20일간 5가족이 살았던 전력 사용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0에서 100kWh가 더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의원님 이제 저 그런 경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얼마나 생활을 하느냐, TV도 켜고 온갖 전자제품을 쓰는 경우하고 그냥 새벽에 들어가서 새벽에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하고는 전력 사용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상황이 달랐다. 그러면 장남은 4월 30날 용산으로 이전해서 또 직장은 세종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며느리가 하루 종일 TV 틀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평균적인 데이터는 한 사람이 늘어날 때 50에서 100kWh가 더 사용되는데 그 이쪽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2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나 똑같은 평균치를 거의 보여준다.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가 주장한 그 가설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데이터로서.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동일 평형 평균 사용량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그 집의 가스 사용량이에요. 5인이 이전을 했는데 1인이 사용한 가스 사용량보다 적어요. 취사를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 이전 데이터를 보세요. 네. 며느리가 24년 2월에 전입신고하거든요. 24년 2월에 130 세제곱 평방미터 단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줄어들죠. 겨울이 끝나. 예, 1분 주세요. 그리고 줄어들어요. 그런데 6월 18 세제곱 평방미터예요. 그런데 5가족이 이제 7월 30일 날 오죠. 덜 사용해요. 5가족이 사용하는데도 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 평균적인 데이터가 또 비교할 게 25년 6, 7, 8이에요. 19, 11, 8 똑같아요. 이 가설은 뭐냐면 제 가설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이혜훈 후보자 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또 보여주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해명이 좀 필요해요. 예. 소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더 데이터를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전력은 그 용산으로 저희가 전입했다고 돼 있는 7월이 8월보다 늘고 8월이 또 9월에는 8월보다 또 2배 늘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에너지 캐시백에서 나온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 한 번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관리비 데이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관리비 데이터를 보시면 7월에 비해서 8월이 뛰고 8월보다 또 9월이 뜁니다. 8월은 저희 이제 가족이 10일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청약이 끝나고 나서 청약 기준일과 무관한 기간의 일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 더 주세요. 네. 4월 29일이요. 네. 4월 29일 무슨 날이냐면 25년 4월 29일이요. 국토부 부정청약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날이에요. 네, 아까 들었습니다. 네. 이 다음 날 장남이 용산으로 전입신고를 해가요. 들었습니다. 이제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느끼기는 예. 지금 그 다음 날 바로 정말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4월 30날 장남이 용산으로 이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 가스 사용량, 그리고 며느리가 옮겨간 왔다 갔다 한 것, 그 다음에 가족이 옮겨온 것, 장남이 이전한 날짜,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초점이 이 청약을 유지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 지켜봤다. 네, 의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청약이 아니고 부정청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우연히 그렇게 날짜가 맞다고 하시니 참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인데 의원님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후보자님 관리비 한전에서 전기 사용료를 요청해서 관리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관리비에 나오는 거하고 한전 자료하고
다릅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니, 낸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관리비 한번 내역을 보십시오. 내역을 저희가 제출했거든요. 일단은 김영환 의원님의 가설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후보자를 포함해서 후보자의 자제들이 할머니로부터 KSM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습니다. 그죠? 네. 네. 그 장남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보니까요. 네. 그 주식을 증여받은 날짜를 2016년 12월 15일로 기재해서 신고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신고 날짜는 2017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이게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5일 날 증여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KSM이 제출한 후보자 가족 주식 보유 내역에 보면 할머니의 증여에 따라서 자녀들의 주식 변동 시점이 2016년 10월로 기재되어서 제출되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받은 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왜 회사는 10월이라고 할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네.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글쎄요. 예. 이렇게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네. 가산세를 물게 되죠. 네. 그런데 말이죠. 2017년 3월 27일, 그러니까 2017년 3월 31일 날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그 나흘 전에 1,610만 원이 두 차례 출금됩니다. 장남의 계좌에서. 3,240만 원이 출금되는 게 아마도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출금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랬을 겁니다. 증여금에서 배당금에서도 내고 네. 증여금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6,653만 원이 장남 계좌로 들어와요. 그날이요? 예. 예. 네,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6,650만 원이 들어오기 전에 장남의 그 계좌의 잔액은 얼마였냐? 349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거 누가 보내준 거죠? 아니요, 이거 저희가 일단 모든 그것은 그 본인들 예금을 어디서 해지를 했을 겁니다. 아마 2016년 말씀이신가요? 2017년 3월 27일. 2017년. 예, 그러면 예담과 그때는 당시 예금과 배당금으로 증여세를 아니, 글쎄 충당했습니다. 그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그걸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6,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이건 바로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J2BC 대부 업체의 회사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저는 이게 우회 증여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있는 집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러자면 저는 적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은 충실하게 납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꼭 지도층이 아니어도 모든 국민이 법에서 정한 세금 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위층일수록 또 상류층일수록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어요. 저는 외국의 많은 재벌들이나 그 인기 스타들이 우리 상속세 좀 더 내야 되겠다. 우리 소득세 좀 더 내자. 이런 얘기들을 힘주어서 얘기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증여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또는 우회 증여로 의심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증여세 내는 것조차도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 증여세를 자기가 받은 돈에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을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또 빌려주고 또 그걸 또 갚고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가. 또 실제로 장남의 세종시 전셋집 이혜훈 후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엄마가 빌린 집에 좀 살으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를테면 사용료 내겠다고 계약까지 다 체결해요. 저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또 증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그 또 뭐 저희가- 증여에 해당될 만한 돈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예?
의원님 많이 저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를테면 고위공직을 담임하겠다고 했고 또 과거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고위공직자였지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정신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데서 한참 눈높이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안 전체가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 그 점에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J2BC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 윤원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회사가 그 당시 망했으면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안 망했습니다. 이자 지급은 멈춰 아까 있었지만 망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사실상 망한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안 망했고 그다음에 그때 회사가 뭘 약속을 했냐면 아닙니다. 의원님 좀 들어주십시오. 회사가 뭘 약속을 했냐면 서약서를 썼어요. 요 일시적인 자금 경색만 좀 풀리면 그래서 투자를 더 하면 투자라는 게 돈을 더 빌려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금방 회복이 돼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뭐 일종의 속은 거죠.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습니다. 아니 저 알겠는데요. 그렇게 네. 소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건데 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그 문제의 대부 업체가 2017년 1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 4월 달에 새 자녀가 도합 9천만 원의 회사채를 또 삽니다. 예, 그때 왜냐하면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거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법적 대응을 위해서 아들의 회사채를 상환해 준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사채를 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랬는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아들이 법적 대응해야 될 것을 아버지가 대신하겠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를테면 저 완전히 상환받을 수 없는 돈을 아버지가 회사채를 사가지고 그 돈으로 갚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회증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아마 저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되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당시 말이 아니고 네. 아까도 그렇게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아까 네? 말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니 근데 저기 제가 얘기하려는 취지는 그겁니다. 조금만 더 자금 경색을 풀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사업을 회복해서 이게 금방 된다. 원금도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겠다. 그 말을 믿고 빌려준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2017년 1년 내내 이자 상환을 못 받았는데 2018년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회사채를 다시 매입하잖아요. 1년 동안 갚지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기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지난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후보자의 동생, 배우자의 동생, 그러니까 후보자의 입장에서 시동생 아닙니까? 네. 시동생이 내가 잘 아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해라 해가지고 회사채를 사게 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 선의까지를 베풀어야 됩니까? 아니, 선의는 아니고 특수관계가 있는 거죠, 그 회사와. 아닙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일을 몰랐고 배우자가 한 건데, 예, 배우자가 한 일인데 배우자가 자기 동생의 권유를 받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준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다 날린 사기를 당한 경우죠. 아니 자.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엇갈리고 또 어떤 것이 진인지 저도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 장관급 최고위 이제 공직자들은 당연히 업무 역량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출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자질, 뭐 인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선적으로는 이런 공공 마인드라든가 이타심 이런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이런 공감력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인에게는 타인은 존중하고 본인은 엄격하는 그 태도야말로 매우 중요한 자질인데 오늘 지적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있다. 법을 위반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대체로는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26억짜리 전셋집 살면서 그때 집 없는 소름 뭐 많이 겪고 있다고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예를 들어 지금도 전용 면적 18평에서 제가 세 식구 살고 있거든요. 대출 더 받기 어려워서 제가 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국회의원이 저만 이러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서울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열불이 나겠습니까? 물론 큰 전셋집, 비싼 전셋집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인턴 보좌진에게 그렇게 폭언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기본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 사람에게 뭐 그랬겠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기선양자 전형도 아니 할아버지 잘 만나서 일단은 저녁에 자격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격을 얻지 못한 그 손자들, 대한민국 손자들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그런 정서의 미세한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절차와 규정, 법에는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실지라도 정말 고위공직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관이 되려면은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냥 이 청문회만 그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제가 부족한 거 송구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그 과거의 일들이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10년 전의 일이긴 네. 하지만 지금 제가 그 10년 전에 저와 많이 다릅니다.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분과장 겸 정무조직 개편 팀장을 맡아서 기획예산처 분리를 이제 대통령께 제가 2번 보고를 드렸어요. 사실은 처음 보고할 때는 차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다른 부처와의 조정이 어려워진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2번째 대통령께 장관으로 얘기를 했어. 이제 오늘 청문회가 열린 상황인데, 결국 기획예산처를 분리한 취지가 뭐라 생각합니까? 왜 다시 분리를 했을까요?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경제부 안에 있을 때보다는 별도의 부처로 독립이 돼야 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부처의 중앙부처의 옥상옥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네. 그다음 말씀하신 그런 기획 기능은 되게 취약해졌고, 네. 이걸 보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지난 이명박 그 정부 때도 그때 그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분리는 했지만 기능상 분리가 약했고, 아까 우리 어떤 최기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세팅하는, 아젠다 세팅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경제 여건이 됐고, 그래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 전략실인가요? 네. 이제 만들죠. 네. 그 부분을 제가 되게 강조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기재부에 있을 때 미래전략국은 아시죠? 기금 2개 관리하고 되게 네. 유명무실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네. 이제 실 단위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AI 대격변, 우리가 지금 해세 코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양극화, 그리고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일 갉아먹고 있는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일이 미래 전략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매년 예산과 결산 과정을 1분 더 드리세요. 이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기존과 같이 이렇게 쫓아가고 준비하게 네. 급급하다 보면 또다시 이런 미래 전략 기능, 국가의 전략 기능에 대해서는 또 후순을 밀리고 네. 이럴 개연성이 저는 매우 높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단위로 만드는데 실제 일은 없는, 성과는 없는 방향으로 또는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혹시 그렇게 안 갈 것이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 자신이 만약에 이 기회를 통과한다면 제가 그 미래 전략 세우는데 제일 관심이 많고, 실은 제가 KDI라는 국책연구소에 있을 때 2030 만드는 것부터 굉장히 관심 많게 많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온 이유도 인구위기 그리고 연금위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국회로 오게 됐는데,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제 필생의 아젠다입니다. 아까 그 참고인 진술 관련해서 혹시 해명의 기회가 없었는데 짧게 네. 좀 해보시죠. 네, 아까 이제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참고인은 그 삭발 연락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삭발 강요도 당한 적이 없고, 삭발 자리에도 오지 않은 분인데, 저분이 남의 얘기를 전언하는 형식으로 사실과 아닌 얘기를 했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삭발을 한 당사자는 4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언론 인터뷰 하시면서 공천과 연계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저는 단 한 번도 20년간 정치하면서 누구 공천을 제가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천은 당이 주는 것이 당협위원장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삭발에 참여했던 3명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 건데 왜 내 공을 이해운이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해운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 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자, 끝났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네. 삭발을 하긴 했네요. 삭발 장소도 있고 삭발 네, 강요 삭발식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삭발식 했습니다. 그 당협에서 한 거네요. 네, 네. 1월 17일 네. 1월 17일 잘 17일인 알겠습니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청렴하고 전문성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많을 텐데 이 청문회를 계속 지금 진행시켜야 될지 말지 위원장으로서는 심히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 청문회를 진짜 계속 진행해야 될 건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양당 간사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2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